여러분 주말 잘 못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아침에도 덥고 밤에도 덥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물폭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물을 끌어안고 지낼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사병으로 8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불볕더위가요 25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걸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죠. 각 지자체들 바짝 긴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한 청량제가 되고 싶은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소리,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목소리 반드시 전화가 걸려오면 기억하셔야 될 그럴 목소리입니다. 바로 그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바로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선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전화가 오면 그냥 통화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감 잡으셨죠? 바로 보이스피싱범들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특정 인물들을 바로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금융사기범들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체 보이스피싱범인지 먼저 이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 개인정보를 도용을 해가지고 위조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농협하고 하나은행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불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씨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아닌데요? 관련이 있지 않으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전화 주신 분 성함이랑 어디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수사일부의 김정현 수사관입니다. 본인이 부담스럽고 하기 싫으시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르지 말고 네. 시간과 날짜를 정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오늘 갈게요. 그럼 몇 시에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요 오늘? 본인 맞습니까? 원리 원칙적으로 저희 본청에 오셔야 되는데 검찰청에요. 시디기 ATM기 가실 때 우시면서 그러시면 다 모니터링 됩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거 그냥 만약에 제가 보이스피싱범이라고 미리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들려드리면 이거 진짜 검찰 수사관 또는 경찰하고 통화한 줄 알고 착각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막 윽박지르기도 하네요, 지금.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변 그 사투리를 네네. 써가지고 그렇게 개그 해서 소재도 나왔었죠. 예, 네. 개그 소재도 나왔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은 아주 표준말을 사용하고 아하. 여유가 있잖아요. 네. 여유가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짜증도 내고 그게 뭐냐면 이미 심리적으로 기선 제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주로 그 피해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그 피해자로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에게 그 접근하는데 이 수법은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법들이에요. 아하.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일단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아하,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보안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네. 본인이 처벌받는다라고 겁을 줘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뭐 자꾸 이 물어보면 그러면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고 처벌을 받으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하. 이 피해자들이 완전히 그쪽 페이스에 말려들어 버린다는 아하. 거죠.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이번에 금감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목소리를 공개를 한 것은 네. 너무나 폐해가 크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인들이 저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 끊는 것이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바로 저 사람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성은 음저, 음폭 그리고 음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아는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이 누구 목소리구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2천만 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만 금융감독원이요. 17명의 보이스피싱범을 특정했습니다. 물론 수만 명이 있겠죠. 보이스피싱범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 보이스피싱범은요. 무려 16차례 신고가 들어왔던 그런 목소리를 가진 보이스피싱범이었어요. 근데 박상희 소장님, 네. 저거 언뜻 저는 이 통화 내용 방송 전에도 들어봤는데요. 혀를 내두르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윽박도 질렀다가 뭐 네. 당당하게 대검찰청 뭐 첨단 범죄에서 뭐 이런 전문적 용어까지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수법에 익숙한 보이스피싱범 같고요. 사람에게 이제 불안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감을 막 줘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아하. 굉장히 사람이 불안하면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말투도 굉장히 고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신의 신분이 다 노출돼서 뭐 불법 계좌가 만들어졌고 이 불법 계좌가 결국에는 이제 유용될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빨리 당신의 어떤 그 정보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몰아붙임으로써 네. 이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래서 16차례나 신고가 들어왔던 보이스피싱 목소리 들렸잖아요.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정말 능수능란하다는 박상희 소장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검찰이나 이런 수사관 사칭했잖아요. 그런 고압적인 보이스피싱법 있지만요. 지금 들려드리는 보이스피싱범은 이 뭔가 전화를 받는 피해자의 궁핍한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1-5027 본인 맞습니까? 네. 이제 울지 마시고요. 원리 원칙적으로 강남 오셔서 저희 본청에 오셔야 되는데 검찰청에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겁내시고 못 오신다고 하시니까 본인이 계속 의심하시니까 제가 본청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예,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울지 마시고요. CD기 ATM기 가실 때 우시면서 그러시면 다 모니터링 됩니다. 그러면 수상은행 직원들이 본인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평소와 다름없이요. 제 도착하신 말씀하세요. 네.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혹시 주민번호, 은행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본인 맞습니까? 네. 씨 명의로 압수된 두 점의 대표 통장은 동결 처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동결 처리 의미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김명철의 8명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두 계좌에는 불법 사기 관련 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 거래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에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급정지 요청이 몇 필라 되어 있나요? 예? 지급정지 요청 몇 필라 하셨어요? 지급정지 요청이요? 네. 체포 당시 저희가 여보세요? 체포 당시가 며칠이에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정말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아마 빵 터지셨을 겁니다. 뭔가 이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물론 앞에 우셨던 분은 아마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이 전화를 받았던 분이 제 차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오히려 보이스피싱 시범이 당황해서 자기가 전화를 끊는 상황까지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뭔가 의심을 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 범죄를 시도한 사람에게 저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저렇게 결국은 저 자료가 활용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런 범죄 시도를 퇴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누가 전화를 받았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단순히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범죄 피해로 언제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도 굉장히 많은 뭐 사기 피해자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사건도 진행하다 보면은요. 네. 평소에 저런 거에 한 번도 현혹된 적이 없다. 네. 나는 저런 거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아하. 라고 하던 분들이 항상 당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저렇게 수많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네. 제 목소리 들려주고 저 목소리가 들리면 이제 무조건 의심해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고요.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유 저건 뭐 남 이야기지 뭐 나도 당연히 저 안 속아라고 확신하고 장담하시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아하. 나도 당할 수 있다. 네. 누구든 당할 수 있다. 뭐 학력, 연령, 사는 지역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잠깐 깜빡하면 누구든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 하시는 게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단어 중에 진화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사실 쓰기는 좀 부적절하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청 홈페이지를 위조한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의 높은 사람의 어떤 직인 같은 것도 위조하고 집 이런데요, 봐보세요. 세상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저런 것까지 이게 일반인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정말 굉장히 웃긴 일이죠. 네. 아까도 뭐 검찰청 본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네. 그런 거 자체가 좀 이제 맞지 않는 그 아하. 용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직인들도 저걸 그 검찰총장이 그 직인을 찍어가지고 저거를 직접 보여주고 한다? 네. 저거 자체도 참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네. 그런데 저렇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민망하고 웃긴 일이지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지금 정말 그물을 던지듯이 투망하듯이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정말 그중에 몇 명만 걸려들면 저 아하. 범죄자 입장에서는 네.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 그 목소리 그 통화 내용에서도 이제 듣는 사람이 좀 의심을 하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하니까 에이 뭐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 끊어버리잖아요. 네. 99번 그렇게 99번 끊다가도 한 명 범죄에 걸려들면은 정말 목적 달성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민망함과 저런 것을 다 감수하고 범죄를 하는 것이고요. 저런 거에 절대 정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뉴스파이터도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전해드렸는데 속지 마시라고 해도 최명기 원장님 조금 전에 그 보이스피싱범 통화하던 피해자분 들으셨죠? 울어요, 울어. 알겠습니다. 울어요. 뭔가 이게 당황스럽게 자신의 통장이나 개인정보가 나쁜 일에 도용됐다는 얘기를 들으시니까 덜컥 겁이 나시나 봐요. 일단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겁이 많으신 분이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각에 대한 기억력과 이제 시각에 대한 기억력이 이제 네. 단기 기억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귀로 들어서 계속 하다가 보면 그걸 이제 못 맞춰가는 거예요. 아하. 그런 다음에 결국은 DB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는데요. 전화번호를 갖다 무작위로 받게 되더라도 그냥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느 뭐 대출과 관련돼 있고 개인정보를 많이 알수록 그 상황이 진짜 본인을 알고 있는 것 같기 아하.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러나 제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나 이 보이스피싱범들을 갖다 이렇게 자극하고 민망해 주는 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는 갖고 있는 DB를 또 다르게 사용해서 네. 또 굉장히 또 제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들은 시간이 일단 오래 끌면 끌수록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게 제일 안전해요. 그것도 상책입니다. 어쨌든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17명의 근원 목소리를 지금 현상금 2천만 원까지 내걸고 지금 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신 분 중에 방송 뉴스파이터에서 들어봤다 그런 목소리 있으면 꼭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5분이 이제 막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네. 자, 이 얘기는요, 참,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누구나 똑같겠죠. 그런데 이런 비뚤어진 사랑은 글쎄요. 박상희 소장님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빗나간 사랑입니다. 아하. 정말 빗나간 모정인데 정말 피해를 입는 거는 많은 학생들과 본인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여의사 학부모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 여의사 학부모가 네.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가장 힘이 센 엄마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엄마와 학교의 행정실장이 둘이 공모해서 아이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서 그걸 아이 시험 보게 한 겁니다. 하하. 근데 이 시험을 본 과목이 국어를 비롯한 뭐 수학, 뭐 과학 이렇게 5과목이었는데요. 5과목 시험지나 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 네. 아들이 엄마가 의사니까 그 병원을 물려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시험지를 유출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그 시험지의 뭐 귀중함도 모르고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거지만 네. 친구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하. 네, 오늘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짝 힌트를 줬는데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만한 문제였나 봐요. 아. 친구들이 진짜 시험지를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어허. 이건 너무 이상하다. 학교에 신고를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시험 문제 유출인 것 같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네. 정말로 이 학부모와 학교 행정실장 간에 어떤 이 공모가 있었고 유출이 세상에. 있었음이 발견됐습니다. 이야, 이게요. 진짜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그 친구들이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우와 대박 진짜 나왔다 찍어주고 진짜 나왔다 했겠죠. 그런데 뭔가 그 다음 생각이 이상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을까 문제를 나온다는 걸 손소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하. 시험 문제가 어떤 그 유출돼서 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출제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학원 강사가 또 뭔가 이제 개입돼서 본인의 학원에서 뭔가 미리 쪽집게 과외를 네. 해준다, 강의해준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그런 경우 있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부모가 또 개입해서 문제를 또 빼돌린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교사가 자체적으로 다른 과목 문제를 빼돌린 다음에 그걸 또 판매한 경우도 그랬었죠, 있고, 네. 굉장히 많은 그 시험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그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게 학교 행정실장 그리고 또 고3 학생의 그 어머니가 네. 개입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하. 이제 이 어머니가 뭐 단순한 그냥 평범한 그 어머니가 아니고 네. 또 학교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혹시 처음이 아닌가, 처음이 아니라 혹시 예전에 또 비슷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하. 걱정도 들고 네.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그 업무방해 혐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네. 네, 이제 그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학교의 업무가 방해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시험이 일단 치러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하. 또 다시 다 무효화하고 또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지금까지 드러난 그 과목이 있잖아요. 네. 결국 이 5과목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과목 외에 추가적으로 또 유출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번 아니고 그 전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그 다른 학생들,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학교의 그 시험 성적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네. 뭐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행정실장, 여러분 행정실장이 뭔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학부모님도 많이 보시니까 이 방송. 행정실장은 말 그대로 시험지가 보관된 그 교실 또는 관리하는 거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시험지가 보관된 열쇠가 채워진 그 장소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행정실장이에요. 학교 행정실장. 그런데 이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 시쳇말로 끝발이 있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사랍니다. 이 엄마라는 사람이요. 의사예요. 그 사람과 결탁해서 짜고 시험지를 빼내서 9과목 중에 무려 5과목 시험지를 빼돌렸대요. 그런데
오 교수님, 이 아들이란 녀석도 참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우리가 이른바 정유라 사태 다 겪었잖아요. 돈도 실력이야라고 외쳤던 이 아이는 대체 뭐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 삼아 시험 문제를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그 뭐 의사라든가 이런 어떤 그 특정한 그 직업군에 있으면 네. 자기 그 자식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네. 내가 병원을 갖고 있지만 이 병원을 물려줄 정도의 그런 의과대학을 갈 실력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부모가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부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물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게 또 그대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의사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의 이제 그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단기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참 안타깝죠.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이 조사를 받았겠죠?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운영위원장, 학교 운영위원장, 그 여자 의사, 엄마라는 사람요. 운영위원장이 시험지 유출을 부탁하자 몇 차례 거절했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정이 딱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줬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라는 엄마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자 했는데요, 성적이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되면 그냥 다른 데 가면 어떻습니까?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시켜서 아들을 의대에 보내면 떳떳합니까? 최명기 원장님이 의사시니까 여쭤봐요. 혹시 이런 생각이 그냥 당연합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의사 부모로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2000년대에 수능을 쳤다 그러면 전 절대로 의대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사인 이제 부모님들 대부분도 지금 태어났으면 의대에 못 들어가요. 과거에 태어났으니까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본인이 의사가 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고 될 것 같은데 자식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이 시험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왜 이렇게 공부에 뜻이 없는가를 갖다 한번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먼저였어야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건 내가 과잉 언어라 그래요. 어렸을 때는 산만하고 막 움직이던 게 좀 줄어들면서 말이 많아져요. 과잉 언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와 이 아이의 공통점인데 그건 충동성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했듯이 엄마는 시험지를 빼내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결국 부주의하기 때문에 집중력에 한계가 있었을 거거든요. 결국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했으면 되는데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의사 입장에서 진단하실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요, 손 변호사님, 물론 이 두 사람은 그냥 사정을 얘기했더니 너무 딱하고 그래서 시험지를 빼내줬다.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 관계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경찰이 고집어도 이 말을 다 듣고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항상 그 범행의 동기를 파헤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단순히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줬다. 이거는 본인의 어떤 이 학교에서의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닥칠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시험지를 줬다 또는 사진을 찍어서 넘겨줬다. 이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당연히 경찰이 지금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2명의 그 휴대전화기를 지금 이미 압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렌식 작업 거쳐가지고 지금 그 내용에서 오고 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대화를 지금 확인을 할 테고요. 또 그 후에 계좌 거래 내역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현금 만약에 금전이 오갔다면 현찰로 거래가 됐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한다면 확인을 해야 이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겠죠. 그래야지 애꿎은 다른 학생들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끗하게 하려면요. 반드시 이런 부분까지 금전거래가 혹시 있었는지까지 경찰이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래동화 한 편씩은 기억에 남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전래동화 재해석이 요즘 유행인데 느닷없이 이 동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죠, 네네. 네, 14일에 성평등 사회 비전과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포럼에 가서 네네. 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됐어요. 어떤 발언일까요? 뭐냐면 이제 전래동화죠. 선녀와 네.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네, 네. 선녀가 이제 이 지구에 왔다가 네.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이 너무 선녀가 좋아서 옷을 감추고 이제 아이를 낳고 사는데 나중에 이제 옷을 좀 달라, 날개 옷을 달라. 그 날개 옷을 줬는데 그걸 입고 아이들만 데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이 기억납니다.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여태까지 그런 전래동화가 있구나라고 봤지만 이 장관이 정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거는 사실은 이 나무꾼은 성폭행범이자 어허. 여성 납치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선녀와 나무꾼에서 그 나무꾼도 참 불쌍하다. 혼자 남겨졌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선녀 입장에서 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선녀의 가족 입장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고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네. 이 사람은 성폭행범이자 여성 납치범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이거의 이제 취지는 네. 여성 문제를 볼 때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러모로 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들으면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맞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당장 오윤성 교수님, 당장 출판사 이런 데는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쭉 네. 보고 오니까 거기에는 지금 또 이제 그것이 맞다 아니다 막 서로 또 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여가부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었던 윤리라든가 또는 뭐 상식, 뭐 지식 이런 것들이 뭔가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어떤 성평등 의식이 정책이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네.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백설공주에서 왕자가 잠자고 있는 백설공주에 와서 이 뽀뽀를 하니까 다시 깨어났다. 네. 그럼 그건 성추행범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읽는 이 동화들을 네. 지금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어른들이 읽는 뭐 동화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어른들은 어른들의 그 관점에서 또 이 동화들을 갖다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네. 물론 이제 여가부에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읽는 모든 동화들을 어른들의 시각으로 다시 또 해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양성의 평등이라든가 또는 미투 운동이라든가 제가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 읽는 이 동화를 전부 어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도 언뜻 오윤성 교수님 말씀 듣고 뭐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마찬가지면 해외 뭐 동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언뜻 생각나는 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엄마가 어디를 가는데 외출을 하는데 두 남매, 어린 남매만 집에 두고 대신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지 마 하는 그런 동화 아시죠?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동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는 것도 아동보호법에는 저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대판 재해석이 그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선녀와 나무꾼 돌아왔어요. 손수 변호사님. 네. 정현백 장관의 말이 물론 이 어떤 취지인지는 앞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폭행범이 지금 현재 관점 볼 때 될 수 있어요? 일단 성폭행이라는 죄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법전에는 성폭행이라는 말이 없죠. 네, 성폭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네, 구체적으로 볼 때 뭐 강간 네. 등으로 뭐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어려우니까 좀 순화해서 성폭행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선녀나무꾼 사례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법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이거를 강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이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이제 강제로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선녀나무꾼 그 전래동화를 보더라도 결국에 성관계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앞부분에 나오진 않죠. 그 후에 혼인관계를 형성한 후에 또 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혼인관계 형성 후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좀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강간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 외에 정말 뭐 이렇게 해석하고 나누어서 평가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을 적용해 볼 때 이제 범죄로 볼 만한 소지가 있는 행동이기는 해요. 뭐 물론 강간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결혼 목적 이제 약취 유인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이제 보쌈이라고 했죠.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으로선 당연히 이해될 수 없고 허용되면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일종의 풍습으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 결혼할 목적으로 여성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녀 나무꾼에서도 결혼하기 위해서 선녀가 다른 데로 못 가게 했다 이러는데 근데 또 이거 뭐 더 그냥 뭐 재미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로 해석될지 몰라서 좀 걱정됩니다만 선녀가 또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선녀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박상희 소장님, 앞서 이제 여가부 관계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요 지금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다 이러면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 중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렇게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순수성을 해하는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해석해도 되느냐라는 의견을 펼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요. 또 언선 선생님들께서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보는 연습을 또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또 작가의 의도랑 또 관계없이 어떤 우리 아이들 자기의 의식이라던가 어떤 컨텍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접합해서 텍스트를 보는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은 여성을 억압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해서 읽히지 않거나 혹은 다시 재해석하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평등 교육에 들어간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혼란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정연백 장관의 말에 그냥 토를 달거나 시비 걸자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부와 놀부의 그 흥부가 놀부 집에 밥 얻으러 갔다가 놀부 부인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잖아요. 그랬더니 밥 아래 묻으니까 아이고 형수님 이쪽 뺨 좀 때려주십시오라고 내밀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폭행입니까 뭡니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명기 원장님. 네, 그렇게 되죠. 이제 한 사회는 그 당시에 이제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뒤의 사회는 그 뒤의 사회의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후 나중에 형성된 규범을 갖고 앞의 규범을 갖다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인류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녀와 나무꾼을 보더라도 선녀와 나무꾼에는 커다란 대칭적인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결혼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날개 잃은 천사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날개 잃은 천사에 관한 얘기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나라 모든 전설에 하나씩은 끼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선녀와 나무꾼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사랑받는 이유는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을 갖다 감추고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날개 잃은 천사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어떤 동경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흥부와 놀부에서도 그 흥부가 다 옳은 행동만 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놀부 형 집에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그 들어간 것 자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되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무슨 일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뭐 들어와라 했는데 나중에 뭐 밥 주세요라고 안 나가잖아요. 그것도 퇴거 불응죄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으로 보자면은
뭐 전래동화, 뭐 전에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구전동화 이런 게 법적으로 범죄가 너무나 많아요. 아하.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 관점의 차이라고 또 그냥 넘기기에는 지금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성평등 교육 차원에서 이런 선녀 나무꾼도 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딱 부러지게 단어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어쨌든 교육의 관점이라면 조금 더 진중한 고민과 논의는 있은 다음에 또 진행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하고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얘기 나온 김에요. 정말 이 학교는 거의 해마다 지금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의정부 고등학교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의정부 고등학교가 뭘로 유명하냐?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분은 다들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맘때, 해마다 이맘때 여러분들 혹시 뭘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학창 시절에? 바로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졸업사진을. 근데 이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사진이 해마다 화제를 낳았는데 일단은 그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 과거 졸업사진 한번 쭉 보여드리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패러디물도 있었고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건 대체 뭘 패러디한 건지는 잘 보면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레옹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서 레옹 화분 들고 있던 거. 이거는 김무성 대표의 노룩 귀국이었습니다. 이거는 또 뭘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또 누구를 유승민 대표 딸. 유승민 당시 후보의 딸 유담 씨인가요? 유담 씨를 한 거고요. 이건 레옹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굴까요? 홍상수 감독인가요? 홍상수 감독과 뒤에 김민희 씨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름에 필요한 모기 살충제를 흉내내는 거고요. 이건 밑에 잘렸습니다만 수박입니다. 제가 보고 들어왔어요. 수박 밑에 빨간 부분이 좀 잘렸습니다. 이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 패러디한 거고. 혹시 이 박 소장님은 의정부 고등학교 이 졸업사진 워낙 유명하니까 그동안 SNS 많이 이제 퍼졌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진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초밥. 초밥. 초밥이. 저도 언뜻 초밥이 됐고요. 기억납니다. 네네. 아까 수박. 단순 수박 아니고 수박밥입니다. 수박밥. 아하. 네, 이렇게 음식으로 저는 분한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수박바도 단순 수박바가 아니고 네. 그 앞 색깔이 바뀌었죠. 바뀌었나요? 네, 빨간색이 밑으로 가 있고 빨간색이 초록색이 밑으로. 위로 가 있는데 네네. 그런 패러디가 있었던 네. 사실 이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사진은요. 이 아이디어 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나 인물을 패러디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최명규 원장님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졸업 사진이 많은 화제를 모으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저는 그 학생들도 굉장히 장하지만 그 선생님과 그 교장 선생님과 학교 측도 굉장히 장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하. 사실은 초창기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많은 걸 하니까 그거를 억누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거 자체를 갖다 굉장히 컨셉으로 살려준 좋은 분들이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학교 교육을 놓고 보면은 네. 사실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들러리라는 비판들이 많잖아요. 아하.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결국 우리가 그 학생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갖다 마련해주는 어떤 부분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앞서 뭐 김무성 대표의 공항 귀국 때 수행원한테 노룩 패스하는 거, 가방을 노룩 패스하는 것도 나왔습니다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싱크로율 닮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패러디를 했던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왜 이걸 갑자기 의정부 고등학교 이 졸업사진 얘기를 하느냐? 경기도 교육청이요. 올해 의정부고 졸업사진 촬영 과정을 오늘 생중계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의정부고 졸업사진 공개 현장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9시 반부터 시작된 걸 저희가 약간 시간을 늦춰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공개 현장인데 언뜻 봐도 학생들 지금 들떠 있어요. 오늘도 야 우리 작품 또 화제가 되겠구나. 또 우리 멋진 작품 만들어 보자 하는데 앞서도 보셨지만
논란이 되는 인물이나 그런 이슈들을 풍자한 적도 있어서 손소 변호사님, 네. 사실 의정부고 학생들의 졸업사진이 보수단체 이런 데 형사고발도 당했었대요.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교사 그리고 네. 또 학생들도 이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그 경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뭐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로 항의 전화가 또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요? 항의 전화까지? 네네.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또 패러디했느냐? 왜 이렇게 웃음거리로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참 난감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학교 측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논란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네. 미리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졸업사진 찍을 건지 학교 측에 알려달라라고 해서 미리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선별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처음으로 정치 풍자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의 그 졸업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더 큰 논란을 또 낳기도 했죠. 아하. 이게 오윤성 교수님,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보세요. 매년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이제는 학교 측에서 촬영 컨셉트를 미리 제출받아서 학교 측이 선별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치 풍자 같은 건 민감한 건 없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 내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 검열 또 그런 걸로 또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게 결국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면서 이 그 행사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왜 그러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별다른 의미 없이 밀가루 뒤집어 쓰거나 뭐 계란 뿌리고 거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참 그 비생산적인 그런 어떤 그 졸업식이었는데 그리고 민폐도 많이 끼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학생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네. 뭐 패러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좋은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끼니까 아하. 항상 정치는 이제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이 있으니까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을 하는데 또 정치에 휘말려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라든가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정도는 필요하다. 또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인데 특정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연상케 하는 뭐 빨간 것을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그 뭐 쌀포대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치 이제 지난 2005년에 네. 신정동 우리 엽기 토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 피해자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그러한 식으로 살해당한 것을 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약간의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에서는 그것을 지도를 해줄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도냐 아니면 사전 검열이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데 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선에서 네.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최명기 원장이 보실 때는 이 의정부고 학생들의 졸업사진이 사실은 역사가 꽤 됐어요.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딱 10년째가 됐어요. 2009년부터 쳤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숱한 화제도 몰고 다녔습니다만 아이들 고3 이 고3들한테 이 투표권 주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 풍자를 하는 거를 좋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풍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타인한테 조롱으로 느껴지게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그거를 갖다 이제 그 조절하는 법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아이들한테 뭔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딱 나서게 되면 아이들은 학교가 본인을 간섭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돼서 법조인이 이러저러한 거는 이러저러해서 너네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라고 법조인이 얘기해 주게 되면은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이 있다는 거를 갖다 알고 안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자원봉사할 수 있는 좋은 법조인의 도움을 갖다 미리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고소고발의 염려가 없는 정도의 수위는 사실은 괜찮은 수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조인이 염려가 된다고 변호사님이나 법조인들이 염려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제외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상 보면요, 박상희 소장님, 저 조금 전에 한 20분 전쯤에 진행됐던 공개 현장의 교실 뒤편 보니까 복도에 선생님들로 보이는 분들도 뒤에 웃으시면서 막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른의 관점에서도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허용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약간 조론했다던가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느껴져서 그 정도는 범죄와 연관이 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의 풍자 정도까지는 이 학생들이 뭐 그 정치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재치 있고 신선한 시도다 보니까 학생의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들께서는 이게 본인들의 이제 이미지에 타격을 주니까 막 컴플레인도 하시고 이러는데 뭐 사실은 정치 풍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시사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범죄와 연결돼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면 아주 문제가 있지만 공인들을 풍자하는 것 정도는 아이들의 재치로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재치 만점이고 재밌거든요. 네. 손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이 학생들의 어떤 자정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서도 뭐 형사고발 조치도 있었습니다만 일정 수준 제재는 필요할까요? 이건 지금 갑론을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발 당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하. 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중요한 건 그렇게 고발 당해서 정말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받았는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언론에 공개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저 재밌게 보고 아하, 있는데 네. 수년째 네. 법적으로 문제될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건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테두리를 벗어난 사례가 없고 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철퇴를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네, 반발은 할지언정 문제는 없었다는 점 아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정치 풍자도 지금 선거권을 우리나라는 이제 19세인데요. 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18세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 옛날으로 가지 않더라도 4.19 때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도 항일운동도 그렇고 지금 고등학생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서도 활발하게 했고 결국은 네. 다 존경하고 위인이라고 좀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3 학생들이 하는 행동을 너무 어린아이들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좀 글쎄요. 너무 고루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도요. 뭔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에는 대학도 가고 또 직장도 들어가고 사회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에 걸맞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래서 뭔가 좀 이 절제된 풍자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오늘 축하드립니다. 졸업사진 찍는 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빗나간 모정 얘기했습니다만 이 모정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진천구에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10살입니다. 네. 뭐 4학년 아니면 5학년이겠는데요. 이 아이가 자꾸만 몸이 굉장히 심약하고 좀 아팠습니다. 아하. 근데 계속해서 두통을 하고 그다음에 구토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증세가 있는데도 엄마가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큰 병원에 데려가셔라라고 어머니한테 아하. 계속 이제 제안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속인에게 데려간 겁니다. 어허. 무속인에게 데려가서 이제 계속해서 구술하면 아이의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진천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이 부분을 고발을 아하. 하게 됩니다. 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어허.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맨 처음부터 그냥 병원을 처음부터 안 데려간 건 아니고 아이가 약하니까 뭐 소아청소년과 뭐 한의원 데려갔는데 이게 별로 진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에게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오윤선 교수님, 무속인한테 가서 구슬 받는 게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돈을 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무속인들 자원봉사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 700만 원 정도를 이제 건네고 아이고. 거기에서 이제 강원도 삼척 부근에서 이제 굿을 갖다가 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아하.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정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병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천군 내에 있는 뭐 소아청소년과라든가 한의원을 전전을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그 병원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아하. 또 이제 안타까운 사정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마 이제 남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병수발까지도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자기는 사실 아이를 엄청 사랑하긴 하지만 판단 능력이 흐려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구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700만 원까지 들여서 구술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 3월에 최명규 원장님 충북대 병원에서 충북대 병원이 꽤 큰 병원이네요. 그럼요. 그죠? 충북대 네.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정밀 검진 받았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요. 악성 뇌종양이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뇌종양이긴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제 조기에 수술을 하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도 좋아질 확률도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 생존의 확률이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또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만 네.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현재 기초생활 대상 수급자인 걸 보면은 상당히 어렵게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병원에 대한 어떤 느낌은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고 큰 병원 하니까 무조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서 나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레짐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그 비급여 금액이라든가 당시에는 존재했던 특진비가 엄청나게 큰 네.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100% 완치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뇌종양의 경우에는 100% 완치가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무당이 만약에 그때 솔깃해서 나한테 오면은 100% 완치가 돼 그러면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마 또 그쪽으로 솔깃할까요? 네, 너무 우울하고 아유, 힘들고 세상에. 그러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어떤 정신력이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솔깃하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엄마를 일방적으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매도하기에는 너무너무 슬픈 사연인 것 같아요. 이 주변의 신고로 당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이런데 병원에 급히 데려가 보니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무속인이 어떻게 보면 사기죄로 처벌을 해야 할 수 있으려면 네. 이런 적극적 유혹행위라든지 이런 꼬임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낳는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거나 한다든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또 금액이 몇 천만 원 이상 그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게 없어서 판례로 하거든요. 네. 판례상 보면은 몇 천만 원 이상 억 단위가 된 경우가 돼야 사기죄로 의유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면 일단 딸을 데려갈 때, 경찰이 데려갈 때 상황 지금 일단 영양실조 상태고 많이 지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무속인은 처벌을 못하는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구술에서 어떤 그 질병을 낫게 하는 게 과학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무속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기죄라는 게 저 무속인의 기준으로 볼 때 무속인이 이 구술에도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알면서도 하지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일 거야 라고 해서 속여서 돈을 받아야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즉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무속인 입장에서 내가 구술하면 정말 낫게 할 수 있어 라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믿음에 반해서 아이가 낫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사기의 고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기의 고의가 있는지를 그 간접적인 걸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이제 굿에 들어간 그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이 실제로 이 굿을 하지 않았거나 돈 받고 굿을 안 했으면 사기죄 성립이 돼요. 하지만 돈 받고 그의 대가로 그 굿을 실제로 했다면 그 사기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어떤 그 사례비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생기지만 이게 77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굿을 또 여러 번 했다면 더더욱 이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겠죠. 일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무속인을 찾아갔다는 점, 그리고 지금 피해 금액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지금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요, 일단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오는 18일 날 이제 재판이 예정이 돼 있대요. 그런데 일단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현재 아이는 충북대병원에서 이 악성 뇌종양 이 정밀 검진 결과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사람 지금 병실에 접근을 못 한답니다, 지금. 네, 이 사연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이의 엄마가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같이 입원해 있던 다른 아이는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간 상태인데 아이고. 이 하늘나라로 간 엄마가 지금 이 오늘의 주인공 아이를 보니까 분명히 이 아이도 내 아이와 똑같은 뇌종양이 걸렸는데 보호자가 이제 딱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없나라고 알아보니까 엄마가 지금 병원에 올 수 없고 전화만 가능한데 이유는 아동학대죄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기 세상에. 때문이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 엄마는 내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 신병 내린 거야. 굿 받지 않으면 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서 아이를 굿내림 이제 그 굿내림 붓을 해주면 아이가 신병에서 해방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의료적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최명기 원장님, 우리가 딱 어떤 이른바 팩트, 사실만 들으면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이가 저렇게 이유 없이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이렇게 계속 밥 먹듯이 하는데 이걸 큰 병원에 데려갈 생각 안 하고 무속인 찾아가 굿을 했다네, 이 얘기만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데 지금 그 옆에 병실에서 나란히 이 가족을 지켜봤던 한 여성분 어머니가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 사연이 없었다면 정말 이 가족의 상황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이 진짜 마음이 이제 고우신 분이고 동정심도 많으시고요. 자신의 아이는 잃었지만 이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머님이 이제 모든 상황을 아셨고 또 이제 과정을 전부 알았고 이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접근 금지는 푸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오늘이라도. 손 변호사님, 네. 법에도 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게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정말 칼로 무 자르듯이 법적인 잣대만 딱 돼야 되는 건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그 아동 학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방송을 그랬었죠. 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그때는 또 반대로 계속해서 저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지금 사정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저런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그 학대가 문제됐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곁에 있다 보니까 생기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보호자가 없는지 네. 그리고 보호자가 없다면 어떤 상태로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네. 보호자가 없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보호자가 어느 정도의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네.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법에 당연히 눈물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게 좀 생각됩니다.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